그 형성평가는 또 행동주의와 연관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행동주의와 형성평가가 연관이 있냐? 행동주의 학자 측면에서 어떤 형성평가의 특징을 써라라고 한다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즉각적인 강화와 점진적인 강화가 제공될 수 있기에 형성평가는 행동주의 그 학자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진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행동주의 학자들이 나오고 이들이 실시한 어떤 형성평가에 대해서 만약에 언급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떠한 측면에서 형성평가는 행동주의의 속성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형성평가가 행동주의의 속성을 가지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라고 하면 뭐다? 즉각적인 강화와 점진적인 강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성평가는 행동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즉각적인 강화는 뭐냐? 행동주의에서 중요시 여기잖아요. 행동 즉시 강화가 주어져야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에 이 형성평가는 만족한다. 수업 다 끝나고 나서 평가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뭔가 학습자가 학습 진행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딱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고 그걸 통과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을 제공해서 더 보충학습을 하거나 심학습을 한다는 건데 결국 이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평가가 그리고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즉 행동 수업 진행 중에 이런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건 행동주의에 따른 거다. 행동주의는 즉각적인 강화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맞는 게 바로 이 형성평가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점진적인 강화도 연관된다. 행동주의에 따르면 강화는 일련의 행동을 소단위로 쪼개서 각 소단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강화가 주어져야 효과적이라고 했다. 형성평가는 학습 위기에 따라 조직하여 실시하여 점진적 강화가 일어나도록 한다. 형성평가는 학습 진행 과정에서 한 번만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수업 중에서 학습이 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단계를 나눕니다. 자, 2단계 수업 안에서도 위계를 가지고 있어요.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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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이렇게 쭉 단계를 나눠놓고 형성평가는 수업 중 한 번만 실시하는 게 아니다. 2단계 통과했을 때 한번 실시해보고 2단계 통과했을 때 2단계, 2단계 즉 이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A라는 형성평가, B라는 형성평가, C라는 형성평가, D라는 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여기는 행동주의에 따르면 행동을 소단위로 쪼갠다. 왜냐하면 교육 목표가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소단위로 쪼개서 그 단위가 일어날 때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실시해서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건 뭐에 의거한 거다? 행동주의의 점진적 강화에 부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다? 위계에 따라서 조직하에 실시해서 점진적 강화가 일어나도록 한다. 형성평가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성평가는 학습의 위기에 따라 여러 번 조직해서 그 학습이 어떻게 마치 스키너처럼 쭉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위기에 따라 하나의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넘어갈 때마다 형성평가를 진행한다. 하면 넘어갈 수 있고 안 하면 보충학습을 실시하겠죠. 이렇게 학습 위기에 따라서 형성평가를 조직하게 되면 점진적인 강화 요인에 부합하는 그 행동주의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즉각적 강화, 점진적 강화도 알아두시면 좋고 물론 나올 확률은 이게 좀 더 높겠죠. 그냥 제일 높은 건 내재적 동기 촉진. 이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미 형성평가는 솔직히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근데 출제됐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임용 교육학 시험에 형성평가 나온 거 이제 이거 도구 제작 시 유의점. 형성평가를 만들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면 대신 나왔던 건 못 나와요. 이거 또 물어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 형성평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형성평가가 가진 어떤 장점을 묻게 된다면 내재적 동기의 촉진 혹은 학습 이해의 촉진 이런 두 가지 측면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이해되죠? 근데 아직도 안 나오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향후 몇 년 안에는 거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왔던 게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자면 결국 형성평가는 학습자들의 내재적 동기를 촉진한다. 내재적 동기는 뭡니까? 보상이 없어도 그 어떤 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재적 동기라 그러잖아요. 맞죠? 어떤 특별한 보상 없이 그냥 마음속에서 그 학습자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어떤
그 동작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걸 내재적 동기라 그러는데, 평가의 결과를 교사가 학습자에게 알려주고 스스로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잖아요. 맞죠? 형성평가를 통해서 일단 교사가 피드백을 해줄 테지만 평가 결과를 알려주고 스스로 결과를 검토해 볼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형성평가는. 그러면 이게 결국 학습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율성.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누가 뭐라 하면 뭔가 하기 싫어지잖아요. 학습 동기가 저하됩니다. 근데 자율적으로 뭔가 해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학습 동기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네가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통제보다는 자유를 줬을 때, 단 자유가 뭘 줬을 때 책임을 주겠죠. 자유가 책임을 같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데, 뭔가 통제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생각해서 동기는 저하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어차피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적 동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내가 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학습 동기가 어떻게 된다?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스스로 평가 결과를 학습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스스로 문제점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내재적 동기를 촉진한다. 물론 교사 피드백도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교정의 기회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어 성취의 기쁨을 제공해준다. 형성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기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뭘 준다? 유능감. 내가 유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수업 중에 계속해서 학습자들한테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나 문제 맞췄어. 물론 틀리면 어떡합니까? 틀리면 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결국 틀려도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교수 방법을 실시해서 또 형성평가를 실시해서 학습자들 성공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결론은 학습자들 성공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형성평가를 실시해서 자기네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취의 기쁨을 제공해주는 유능감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형성평가는 내재적 동기를 촉진한다.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될수록 무언가를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해되죠? 세 번째,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형성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내가 유능한 사람이네? 그러면 다음 학습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기대감으로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돼서 내재적 동기가 촉진된다. 이렇게 형성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내재적 동기가 촉진되고, 그 내재적 동기가 촉진되는 이유는 뭐다? 자율성, 유능감,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서 학습을 보다 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어떤 욕구, 동기들이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형성평가를 제작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학습 위기에 따라서 문항을 제작한다. 아까 봤잖아요. 맞죠? 여기 보면 위기에 따라서 제작하니까 점진적 강화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학습 위기에 따라서, 학습 반드시 위기에 따라서 제작하는데 왜 위기에 따라서 하냐? 그래야지 어떤 부분에서 결손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습 위기에 따라서 안 하면, 위기에 따라서 문항 구성을 안 하면 뭐 여기 문제 냈다가 원래 순차적으로 학습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문제 내면 안 되죠. 이 문제 내고 그 다음 진행하고, 이 문제 내고 그 다음 진행하고, 이렇게 위계적으로 문항이 제작되도록 한다. 반드시.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포함한다. 중요한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형성평가 시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모두 다 평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해되죠? 왜냐면 나중에는 중요한 것 중 선택을 해야 된다. 총괄평가는 문항 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 낼 수는 없는 거야. 중요한 것 중에서도 골라야 돼요. 하지만 형성평가 시에는 중요한 거 고를 필요가 없어. 무조건 다 내면 돼. 이해되죠? 그래서 반드시 형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중요한 요소를 다 다루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단 높은 수준의 인지작용은 피한다. 이거는 학습의 어떤 기본적인 수준을 학습자들이 습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학습을 뭐 완전히 높은 창의적인 능력을 테스트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창의력이나 평가력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인지를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단순히 학습자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은 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정도의 문제를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교사가 반드시 제작해야 되고, 수능은 교사가 제작 안 하잖아요. 근데 형성평가는 교사가 제작해야 되고, 반드시 목표 지향 평가를 실시한다. 그 다음 평가 시에도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다. 맞죠? 형성평가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교정이 필요하다. 진단평가는 교정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형성평가는 절대 최종적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면 학습자들이 옆에 뺏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면 너무 학습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형성평가는 절대로 나중에 뭐 너네가 총괄평가 점수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넣어서도 안 되고. 왜? 학습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 최종 결과에는 반영해서 안 됩니다. 형성평가 이해되시죠? 네, 이것으로 형성평가 2에 대한 시간을 마치고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총괄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평가 시기에 따른 교육평가의 유형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